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전국을 뒤덮은 1919년 3월의 중순부터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잦아든 4월 말까지 대략 50일 사이에 서울, 블라디보스톡, 간도, 상해, 경기에서 조선민국임시정부, 고려공화국, 간도임시정부, 한성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노령정부, 경기민간정부 등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여러 임시정부 가운데 한성정부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되어 단일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합니다. 임시정부의 청사는 상해에 두기로 합니다. 임시정부 헌법은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된 통합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재정공포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개정했습니다.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는 통합 전 내각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우남 이승만이 취임합니다. 실질적으로 초기에 임시정부를 이끈 사람은 내무총장인 도산 안창호입니다. 초기의 임시정부가 역점을 둔 사업은 선전과 외교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독립투쟁 상황을 보도합니다. 사설이나 논설을 통해서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을 계몽 선도했습니다. 또 외교위원제를 도입하여 국제 여론이 모일 만한 지역에 외교위원을 파견합니다. 임시정부의 초기 주요 외교사업은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에서 외교활동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초기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 외교 대상국은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대미 독립 외교는 워싱턴의 미주위원회를 창설한 대통령 이승만과 내무총장 안창호가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동포와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애니캥 농장의 동포, 쿠바 사탕수수밭의 동포, 미국 철도 공사장의 동포들이 낸 성금을 활동자금으로 하여 미국 의회의 문도 두드려보고 1920년 1월에 성립된 국제연맹의 문도 두드려보았지만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동희 등이 책임지고 접촉한 소련의 레닌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에 200만 루블의 원조금을 약속하고 그중 60만 루블을 한영권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이 돈의 성격을 두고 임시정부 측은 임시정부에 지원된 자금이라고 보았고 이동희 측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이동희와 임시정부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대소련 독립 외교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지하여 상해로 몰려드는 동포의 수가 늘어나고 고국에서 망명해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임시정부 경찰 업무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 업무를 자청해서 맡은 이가 백범 김구입니다. 이승만은 내각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고 개통령제 임시정부의 제1기에서 6기까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독선적인 성향 때문에 탄핵을 받아 물러난 뒤 1925년 7월에 구성된 7기 정부에서는 다시 내각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7기 정부 국무령은 이상영, 8기 국무령은 홍진이 맡았습니다. 9기 정부에서는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국무령 중심의 내각제는 다시 제10기부터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로 변경되어 1939년 제14기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국무위원이 나라 없는 정부 살림을 살았습니다. 임시정부의 자금난은 수립 초기부터 있었지만 이승만이 탄핵을 받아 쫓겨난 뒤부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주요 자금원이었던 미주 지역 동포의 애국 헌금이 끊어지다시피 했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10년이 되도록 뚜렷한 업적이 없자
간도와 연해주 동포의 지원도 시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간도와 연해주 쪽 지도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해체론은 존속론자와 해체론자의 담판 끝에 수그러들었지만 그때부터 임시정부의 분열은 가속화됩니다. 고국에서 저 멀리 서남 쪽에 떨어져 자리한 상해 임시정부는 돈이 없고 조직력이 약해져 그저 고국에서 어떤 의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더라 하면 기뻐하고 폭탄은 불발되고 의사는 체포되었다더라 하면 슬퍼하는 그런 무기력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대 전환점은 1932년에 찾아옵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그들의 의거가 없었다면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요. 1932년 1월 8일 도쿄 황거연문인 앵전문 밖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이봉창이 쇼와 천황 히로히토의 마차를 향해 던진 폭탄이었습니다. 이튿날 중국 국민당 기관지인 청도 민국일보는 대서특필로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인 이봉창, 저격 일황 불행부증이었습니다. 한국인 이봉창이 폭탄을 던졌으나 불행히도 일본 천황은 다치지 않았다는 제목인 것입니다. 일본 천황이 그 폭탄에 맞아 죽지 않은 것을 불행이라고 한 중국에게 앙심을 품은 일제가 다른 빌미를 잡아서 일으킨 것이 제1차 상해사변입니다. 중국 정부를 임시정부의 확실한 우군으로 만든 것은 이봉창 의사의 의거에 이은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의거였습니다. 1932년 4월 29일은 일본의 최대 명절인 천장절, 즉 천황 히로히토의 생일이었습니다. 일제는 그들의 천장절 행사를 상해 점령 경축 행사와 겸하여 홍구공원에서 개최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안고 윤봉길 의사가 등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무수한 독립투사가 일제의 심장을 향해 던진 많은 폭탄은 불발탄이거나 약간 터지다가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일제의 심장을 향해 던진 상해 홍구공원의 폭탄은 실로 경천동지에 엄청난 위력을 보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중국 인민이 감동을 합니다. 일본군이 상해 점령을 경축하는 행사였으니 상해의 중국인이 더 분개할 일인데 그 현장에 폭탄을 던진 사람은 오히려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 그동안 무시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는 성의를 보였고 중국 인민은 나라 잃은 한국민에게 깊은 우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해마저도 일제가 점령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곳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32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고달픈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립한 지 13년 만에 겨우 중국의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임시정부는 상해 프랑스 조계라는 외로운 둥지에 더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구의 현상수배 전단이 골목마다 나붙고 안창호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당한 5월에 임시정부의 요인과 가족들은 각자 변장을 하고 일제의 마수에 들어간 상해를 탈출합니다. 오라는 곳도 없고 마땅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저마다 일제의 현상 수배자인 임시정부 요인들과 그 가족이 흘러간 곳은 절강성 가흥이었습니다. 가흥에서 다시 진강으로 천도한 것은 1935년이었고 그 이듬해에는 또다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있는 남경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가깝게는 몇백 리, 멀게는 몇천 리, 몇만 리 길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판 하나만을 안고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가며 천도를 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도 안정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늘 쫓기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1937년 11월 호남성 장사로 이동을 하고 1938년 7월에는 광주로, 10월에는 유주로, 이듬해 3월에는 기강으로, 1940년 9월에는 중경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 역사에서 가장 근사한 청사를 가졌던 때는 중경 시절입니다. 국민당 정부가 지원해준 40만 원으로 객실 30여 개의 호텔을 임대하여 임시정부 간판을 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여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전환하고 김구를 주석에 선출했습니다.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는 국민당 정부의 도움으로 중경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총사령부를 설치합니다. 1941년 12월 10일에는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1942년에는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하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자 일본군에 끌려갔던 한인 학도병들이 일본 군대를 탈출하고 수천 리, 수만 리 길을 걸어 광복군을 찾아왔습니다. 당시는 1919년 9월 통합 단일정부로 출범할 때보다 김구 계열로 축소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임시정부가 가장 활기를 띈 때였습니다. 비록 제대로 갖춘 군대도 없고 병력도 형편없이 열악했지만 광복군을 창설하고 일제에게 선전포고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선입견은 군사적 측면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앉을 자리 설 자리 없을 때도 조국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11월 5일 마지막 도읍지인 중경을 떠납니다. 일본 정부가 연합국의 항복 의사를 통보한 것이 8월 10일이었고 히로히토가 항복을 공식 선언한 것이 8월 15일이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귀국 일정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개인의 귀환이 아닌 임시정부의 귀환을 원했고 남한주둔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임시정부 아닌 개인의 귀환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 사령관은 중국의 김구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승만에게도 공식 직함의 귀환이 아닌 개인 신분의 귀환을 요구했습니다. 11월 4일 장개석 송미령 부부는 귀국하게 된 김구 일행을 만찬으로 송별했고 11월 5일 김구 일행은 중국 정부가 제공한 중국 군용기를 타고 상해로 날아옵니다. 상해로 돌아온 김구는 상해 팔선교 외인묘지에 묻힌 아내 최준래의 묘소를 참배하고 다시 와서 조국으로 데려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임시정부 27년 동안 많은 요인이 임정의 자치 밑에 묻혔고 임정의 소멸과 함께 외로이 이국 땅에 저마다 홀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반목질시를 하고 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암투를 하고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대한독립당, 의열단 등 저마다 독자적인 애국심을 가진 단체들이 이합집산을 했지만 보수파든 진보파든 민주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그것은 모두 민족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분파한 것이었고 마침내 김구식의 민족주의로 분리정착한 임시정부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후세의 교육 문제를 생각하는 등 광복 후에 정식 정부를 준비했습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전문에서 가정부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민족사의 법통을 부여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대한은 멸망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